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분기 차량 인도수부터 시작해서 재무 분석, 과거 실적, 그리고 3분기 어닝을 근거로 테슬라의 튼튼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리스크는 없을 수 없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뤄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보는 테슬라의 리스크, 그 중에서도 중국 리스크를 다루겠습니다. 원래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리스크들도 같이 다루려 했는데 중국만 해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른 리스크는 다음 편 영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로 EV 시장에서 중국이 가지는 큰 의미, 둘째로 그 큰 시장 속에 존재하는 공산당의 리스크, 셋째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발달한 중국의 기술들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럼 먼저 EV 시장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매년 판매되는 BEV의 대수입니다. 아름다운 지수함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차트는 연도별 도로 위의 BEV의 총량과 함께 테슬라의 BEV의 양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만 따로 보면 전기차 시장의 리더답게 가장 큰 덩어리를 가장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전기차 시장의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나가고 있고 그중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중국도 기하급수적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비율로 따지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비율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반이 넘는 덩어리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매출을 키우지 않는 건 쌍쌍바의 한쪽만 먹고 한쪽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소비 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기가 상하이가 존재하는 테슬라의 생산 시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도 겪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행포입니다. 한 나라에 속한 모든 개인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집단성은 벌써 우리에게 수십 번도 넘게 민낯을 드러낸 전력이 있죠. 사드 설치 때는 중국 외교부 부국장이 소국이 대국을 대항해서 되겠냐 라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하였고 한한령을 통해서 있어 보이는 말로는 비관세 장벽을 사실상은 양아치 짓을 한국에게 해왔습니다. 한국의 게임, 영화 등의 컨텐츠 및 화장품은 각종 변명과 규제로 수입을 제한하며 중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수출은 계속하였고 관광산업 역시 당에서 애국주의를 내세우며 한국의 관광을 가지 말라고 전하니 중국인들이 이를 애국심으로 받아들이며 행동에 옮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면 동전에 대해 생각할 때 동전의 앞면, 뒷면, 심지어 아주 작은 가능성의 옆면까지 생각을 하겠지만 중국식 애국주의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것 이외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중국의 10대와 20대에게 이런 왜곡된 애국주의가 전혀 필터링 없이 주입되어서 그 어떤 세대보다 중화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세대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표면적으로 이런 성향이 드러난 사건들이 이효리의 마오 발언 및 BTS의 한국 전쟁 발언, 심지어 블랙핑크는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다고 중국에서 비판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의 1, 20대의 이 반응이 바로 우리와 중국의 거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런 공산당의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밖에 사는 중국인들은 이런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정말 괜찮은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중국 안에서는 이런 의견을 공산당이 이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산당은 자국의 커다란 소비시장 규모를 레버리지 삼아서 사실상 양아치 짓을 숨기지 않고 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양아치 짓인데 그걸 양아치라고 욕해버리면 그 커다란 시장이 아예 더 닫혀버리니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이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입장에서는 작고 만만해 보이니 비관세 장벽을 대놓고 세웠지만 미국에겐 아직 그런 민낯을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이 상황에 가려질 수는 있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상당한 시간 동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순순히 미국 기업인 테슬라에게 넘겨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단순히 판매 시장의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중국 리스크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더 본질적인 리스크는 지금부터 살펴볼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와 중국이 그동안 발전시킨 실제 펀더멘탈의 향상입니다. 먼저 중국의 기술 탈취는 세계 어디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점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공산당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긴 하였지만 1978년 중국 경제개방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를 보면 공산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앞으로도 이런 탈취가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도 사실 모든 나라가 겪은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일제를 뺏기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며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했기에 눈을 감아줬던 다양한 행동에 요구되는 법적, 도덕적 잣대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정하는 공산당만의 애국이라는 기준이 있는 특별한 환경이기에 소득 수준의 향상과 상관없이 공산당이 지적재산권 탈취를 묵인하는 것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탈취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에서도 타 기업의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술도 결국은 중국의 다른 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일론은 테슬라의 기술은 무엇인지 알아도 이를 실현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기술 유출이 지속되다 보면 그 갭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 탈취는 단순히 중국 공장 하드웨어 생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소프트웨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기술 탈취의 주요 타겟 중 하나이고 실제로 인력을 빼돌림과 함께 자율주행 소스를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어 테슬라에서 소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엑스펑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엔지니어이던 광지 차오를 영입하며 차오가 그동안 테슬라에서 개발된 오토파일럿 소스를 복사해 나갔던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애플의 엔지니어도 똑같이 기술 탈취 혐의를 의심받으며 엑스펑에 영입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시기에 같은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 둘이 같은 회사로 영입된 건 우연으로만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관련된 마지막 리스크는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중국 자체의 펀더멘탈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나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의 발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알던 10년, 20년 전에 싸구려 한두 달을 사용하고 버릴 제품이나 만드는 중국과 지금 중국의 기술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워낙 기존의 중국이 가지고 있던 싸구려 이미지와 중국 공산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아직까지도 지금의 중국을 과거의 중국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며 경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술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마저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가깝게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만 봐도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달 뒷면 탐사입니다. 2019년 세계 최초 중국이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은 벌써 1969년부터 여러 번 달의 유인 우주선으로 탐사를 왔다 갔는데 2019년에 달에 간 게 뭔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모두 달의 앞면이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같아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앞면만을 보고 있고 탐사도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인 앞면만 진행되었죠. 달을 뒷면으로 가게 될 경우 지구와 직접적인 통신이 달에 의해 막혀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거리가 거의 일정한 또 다른 위성을 이용한 우회 통신을 사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은 현재 자체적인 우주 정거장도 개발하고 있으며 중심 모듈이 2021년에 발사될 계획입니다. 사실 달 뒷면 탐사는 정말 엄청난 업적이긴 하지만
하지만 미국에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중국보다 앞서서 미국에서 탐사를 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센싱, 특히 얼굴 인식 분야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라는 독특한 체계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14억이 넘는 인구로부터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이 데이터는 범죄자 데이터와 교차 확인되며 범죄자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정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는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 특유의 공산당의 특색이 가미되어서 횡단보도 옆 패널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무단횡단한 사람의 정보가 송출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화장지의 양이 10분당 화장지 15칸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중국의 대표적 이미지 센싱 회사인 센스타임 입구의 모습입니다. 직원들의 모습이 표시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사무실 안에 없는 사람은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괴리감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 센싱 기술 자체만으로는 과히 세계 1등입니다. 14억 명의 사람이 제공하는 슈퍼 빅데이터와 이를 인권 침해 걱정 없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니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정말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한 기술 탈취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이루어진다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기술적인 능력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다른 선진국의 기술까지 탈취를 계속하게 된다면 정말 기술 우위가 중국에게 넘어가게 되는 분야들도 과거에도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테슬라에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테슬라가 가진 다른 리스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